자, 이번 시간에 중개와 중개업 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스크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는 거, 기업 공인중개사 개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업무 수행, 그 다음에 중개업무 보조라고 하는 거,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 마지막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간순 업무 보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시험 등 관련해서요,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국토부에 설치를 하게 돼 있었고요. 그 중에서 시험 의결사항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항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포괄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공가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하나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뒤에서 하나하나 다 공부하실 주제인데, 요건 개업 공인중개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도지사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될 텐데, 누가 바로 자, 국토부에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하도록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야 되는 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를 기속한다. 그래서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 있겠고요. 시험 시행의 공고 등과 관련해서 자, 2월 28일까지 개략적인 사항을 공고하고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를 하게 된다. 그때 이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서 법 체계상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시험 시행이 되게 되면 두 가지, 실질적으로는 3명인데 법에서 문제 삼는 건 두 가지에서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행위로 걸리게 되면 그 시험은 무효 처분을 하게 되고요. 5년간 응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연계됐던 개념이, 자, 전체 그림 보셔야 돼. 바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겠죠.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 자, 첫 번째 출발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 시도지사가 하는 일들, 자격증의 교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자격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 좀 이따 개설 등록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실무교육,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담당한다? 바로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의 의무 등에 관련해서 자, 자격증의 양도 양수 금지가 되게 된다. 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해서 3년 3천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유사명칭의 사용 행위 등도 금지가 된다.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격증의 양도 대여, 이런 것들은 소위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뒤에서 나중에 공부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이고요. 자, 이제 중개와 중개업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라고 하는 것이 3년 3천에서 뒤에 있는 내용 미리 땡겨서 설명드렸어요. 자, 이 3년 3천은 하루 만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벌칙, 행정형벌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실 때 절대 1년 1전 따로 외우고 3년 3전 따로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시험지 보실 때 멘붕 와버립니다. 그래서 다 보내드려요.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이건 개개직상정토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요렇게만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이게 이제 금지 행위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주제가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로는 9페이지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중개와 중개업이라고 해서 자, 일단 중개라고 하는 거 거래 당사자가 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 거래 당사자 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금지됐던 행위 중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중개 행위 범죄는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 당사자 간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권리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건요, 민법 얘기를 다 줄줄줄 꿰셔야 돼. 우리 민법에서 권리, 물권이라는 개념을 한번 기억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게 있었죠.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권리하면 소유권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민법 아직 공부 안 하셨으면 뒤에 뭐 인강을 보시거나 해서 참고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 본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권리를 하나 만들죠. 그게 하나가 크게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가 처분권을 지배하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소유권에 대응해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게 되는데 지역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역권의 양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최소한 지역권 자체의 양도라는 것은 중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지역권의 설정 계약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될 것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 지상권은 너무 쉬우니까 지상권을 사고파는 것을 양도한다, 알선을 한다. 이 중개 너무 쉬워. 그러면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던져놓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지상권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법 186조에서 논의하는 거.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한 예시값이 되게 될 것이고, 저당권 관련해서 법정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건 공부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에서 파생되는 개념인데 어찌됐든 간에 법정저당권도 권리의 일종이 된다. 중개할 때 권리의 득실 변경의 범죄 저당권 또는 법정저당권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왜 이걸 출제를 하냐면요, 이런 식의 물권 중에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저당권은 그거죠. 돈 빌려주고 나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법정 저당권. 여기까지 공부를 보통 안 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중개 얘기할 때 법정 저당권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도 뭐가 된다? 중개 한 범주에 포함된다 해서 약간 민법을 섞어서 구성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과 유사한 권리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게 가등기 담보권. 이 가등기 담보권도 듣고 버리십니다. 저당권이랑 유사하게 상대방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한다거나 또는 부동산의 가격하고 자신이 받을 돈 금액의 차익을 청산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다 그냥 듣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이 저당권에서 파생됐던 법정 저당권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이슈를 삼게 될 것이고요. 그 외 임차권, 환매권은요, 소위 채권의 일종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 환매권이라고 하는 거, 등기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임차권, 환매권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낼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게 구성할 때 바로 중개정에서 법정 저당권의 알선, 득실 변경을 알선 하는 행위도 뭐가 된다? 중개한 범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알선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판례 얘기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알선이야라고 이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알선이라고 보여질 만하니 이걸 우리가 중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 행위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알선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알선 얘기는 딱 나오면 금방 이건 캐치해낼 수 있고요. 사회 통념이라는 게 객관적 가치를 객관적 관점이라고 해석을 하게 될 테고, 결국 이제 권리 범주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금방 안 됩니다. 왜냐면 민법, 물권법이 세팅이 돼 있으면 날로 먹는 거고, 그게 아니면 대단히 어려워요. 절대 소유권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고 팔면 소유권의 양도, 자, 이런 것들,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자, 저당권. 그 중에 제일 숨어 있는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거 시험 문제 구성이 되고 답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이제 물권법, 민법 내용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거,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 알선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중개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셨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자, 이 알선의 개념,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뒤에 다음 시간 우리가 이제 지문 가지고 쭉 분석을 해 드릴 텐데, 뒤에서 보겠지만 그동안 이 챕터에서 중개 파트에서 나왔던 쟁점이 총 3번 답을 뽑았어요. 한 번이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답으로 뽑았던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서 답을 뽑았던 적이 있었고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된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여러분 기본서로는 9페이지 6번, 7번, 8번에 나와 있는 그런 지문들을 지금 스크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중개라는 주제가 일단 지금 8년 정도 지문을 제가 가지고 우리 교재를 분석을 했는데 지금 나왔던 거 지금 이제 8년 동안 3번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이고요. 결국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권리 범주를 가지고 두 문제, 법정지상권하고 저당권을 끌고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알선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다 해서 중개는 간단해요.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거,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중개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이라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중개업은 조금 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개업의 기본 정의는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개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키워드는요, 다른 사람의 의뢰는 거의 출제 이슈가 아니고요. 바로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을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업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보수받고 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게 뭐가 된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물론 실제 문제를 구성을 해 갈 때는 자, 보수 여부에 따라서 따로 하나 구성하고 업 여부에 따라서 또 하나를 구성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중개업에 포함되는 여부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냐고 단지 중개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한 데 그친 경우,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포인트는 뭐야? 아직 보수를 받기 전이다. 요건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중개를, 자신의 소유 물건의 중개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병과 을과 병 사이에 거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중개업자라고 생각하는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과 병에게 뭘 요구할 거다?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뭔가 빈정이 상한 일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을 또는 병 또는 을과 병 모두가 그 갑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툼이 좀 커지다 보니까 누가 을이나 병이 곰곰이 연구를 해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우리 아까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의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한번 엿먹어보라고 누가 을이나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행정관청에 신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을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무등록, 등록을 안 한 건 맞는데 중개업을 했냐 안 했냐를 갖고 이제 쟁점이 되는 거야.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면 어떻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아마 검찰이 기소를 했겠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3년 3천의 처벌을 하겠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구형을 했다 하십시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라고 했을 때 법원 판사가 곰곰이 사안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변호사가 힌트를 주겠죠. 판사님, 자, 우리 지금 피고는 중개업을 하고 싶었지만은 사실 중개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돈 받았던 건 다 제껴놓고 그건 따로 별로로 치고 이번 사안에서 이 갑이라는 무등록 중개업을 꿈꿨던 이 사람이 결국은 을이나 병한테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고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판사, 변호사가 항변을 하겠죠. 그럼 판사가 딱 보니까 앞에 얘기는 별로는 싫은 겁니다. 앞에 이날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등록 중개업계에 뛰어든 날일 수도 있거든. 단 한 번도 거래가 완성이 된 사실도 없고 중개보수를 받은 적도 없는데 처음에 어리버리하게 무등록 중개업 드디어 중개를 성사를 시킨 거야. 그래서 보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지랄이야. 짜증나게. 그래서 자꾸 전화질해야 되니까 얘들이 검찰에 찔러버린 거야. 무등록 중개업자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중개보수를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뭐라고요? 보수 못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보수를 못 받는 건 별개 문제로 좀 깜빡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변호사를 들여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니까 변호사가 변호를 잘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다 보수를 요구하고 부탁을 하고 전화질하고 문자질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얘기하는 중개업의 범죄는 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사건. 그래서 단순히 보수의 지급을 요구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다? 중개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개업은 아니다 해서 이게 첫 번째 쟁점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업으로 했을 때 어떻다?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성이라는 개념, 계속성이라는 개념, 이게 전제가 되게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되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은 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중개업에 포함됐던 사례, 우리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 자,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부수라는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수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얘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부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지. 부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라고 하는 거. 뒤에서 우리가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범주를 이걸 이제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사시오, 파시오라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시오라고 해서 자기가 중개까지 이루어졌다. 이것도 당연히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해서 주된 행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중개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중개업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비슷한 맥락이 자주 있는 거죠.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에 알선을 한 경우, 자, 요거 뭐냐면은 저런 식이죠. 중개업소에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매수 의뢰인에게 자, 은행에 알선을 해서 대출을 알선하는 걸 중간에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이제 중개 행위가 같이 매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뭐로 본다? 중개업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그런 식이죠. 자, 보수를 받지 못한 케이스는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수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한편 계속적인 영업을 가리켜서 중개업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계속성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부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이걸로 끝내시는 거예요. 자세히 읽으시면 안 돼. 그냥 부수 들어가면 어떡하고? 중개업이고, 자, 그 다음에 돈을 받지 못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일단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내용은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는 가장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업이 아닌 케이스는 어떻다? 중개업의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우연한 길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건 시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이장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중개업소도 없고 뭐 리단위, 면단위는 거의 중개업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장한테 내 밭을, 내 논을, 내 건물 하나 팔아달라라고 발 넓으니까 알선자 중개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장님께서 동네 쭉 옆 동네 등등등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붙여서 결국 중개를 성사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중개를 의뢰해놓고 거래가 완성이 되니까 누구 입장에서 아까 중개 의뢰했던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이 바뀝니다. 보수 100만 원 주기로 했었거든. 근데 아까워 그 돈이. 그럼 어떻게 돼? 자,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몰아버리는 거야. 마을 이장님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몰아버린다고. 만약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보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 줘도 된다고 법상. 무효인 법률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되고 혹시 미리 줬다라면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다 토해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한테 중개를 의뢰했다가 중개가 완성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돈 안 주려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연히 단 1회 뭐 이런 식의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때는 중개보수 약정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실 것. 그래서 먼저 정리합니다. 중개업이라고 하는 개념,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리고 업이라고 한다면 중개업이겠지만 업이 아니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 업의 범주에서 우리 시험 문제 이슈가 됐던 것은 부수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으로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연히 1회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요, 지금 중개업의 요건, 법적 정의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한 보수, 그다음에 그것을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등록관청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꼭 해야지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많아요. 자, 어떤 경우가 있다. 바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자, 보수를 받고 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에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 관련해서 이거 있었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개개, 직상, 증투, 자, 이렇게 했던 거. 해서 자, 개설 등록 관련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사람, 이거 무등록 중개업자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개개, 직상, 증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3년 3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하긴 할 수가 있는데 대신 3년 3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개업의 법적 요건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개개직상정토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이게 3년 3천 사유였었고요. 그래서 다시 중개업 관련해서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한 법률행위.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자 의뢰를 합니다. 중개를 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자 갑이 병과 을 사이에 자 매매 등이 이루어지도록 중개 행위를 해서 이제 중개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사안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자 이제 중개 보수 지급 약정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단속 규정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민법 총칙 제일 앞부분에서 공부할 때 했던 건데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소위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은 뭐야? 법률행위 자체는 없다. 유효한 것이다.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행위라고 하는 것도 자 최소한 이 자체는 어떻다? 행정법규를 위반한 건 별개의 문제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유효하다. 그리고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3년 3천 중에 이런 거 있었죠? 3년 3천 중에 개개 직상 증투에서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기업공인중개사 합니다. 자, X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를 하게 되는데 갑이 확 사버렸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만약에 을에서 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다? 갑은 이것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이제 단속 규정 세 가지 민법에서 공부했던 얘기고요. 비교해서 자 이제 효력 규정에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요거부터 가겠구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가 성사가 됐을 때 이 을이나 병에 대해서 갑은 중개보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왜? 이 중개보수 지급 약정 자체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이에 대응해서 이 두 사람 간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효하다. 해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을과 병을 중개를 해서 을 명의의 재산권이 누구한테 병 명의로 재산권이 넘어간 경우가 있다. 예, 이런 경우 을과 병 사이의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사안입니다. 그럼 두 사람의 법률 행위의 효력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 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던 그 약정 자체는 무효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에 중개보수가 미리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자 소위 민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다 토해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시험에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직상정토 3년 3천을 쉽게 구성을 할 수 있어. 따로 나오니까.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던 사람. 자, 이 사람 의뢰 입장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중개 보수를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을과 병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건 별개 문제로 누구한테 이 을이나 병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가할 수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 행정형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중개를 의뢰했는데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물건을 중개를 의뢰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도 너 몰랐으니까 알았든 건 몰랐든 간에 너 처벌할 거야.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 구성을 할 때 뭐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항상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을 소위
형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하여튼 중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처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개념.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 살펴드리겠습니다. 중개라고 하는 거, 거래 당사자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 중개라고 부르게 된다. 이때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 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소유권 안 나와 유치하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그 외 뭐 환매권, 임차권도 권리의 일종이니까 이런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때 알선의 범주는 사회 통념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알선이라고 보일 만한 행위를 알선으로 해석한다 해서 지금 8년 동안 세 문제 구성됐던 것. 그중에 권리가 법정 지상권 얘기하고요. 저당권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 알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개업이라는 거,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 정의인데 기본 정의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도 거의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보수를 받을 것, 이게 중개업의 하나의 요건이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업으로 할 것 해서 업으로 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수라는 것이 키워드로 두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연히 단 1회 이런 것 들어가면 다 이건 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니고 따라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편 우연히 단 1회 이렇게 중개 행위를 했을 때 업이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보수 지급약정 그 무효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업을 아니게 했던 마을 이장님한테 중개를 의뢰했을 때는 그 중개보수 지급약정 자체는 다 유효하다라고 할 것. 한편 무등록 중개업자가 행한 중개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력, 계약의 효력 자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중개보수 지급 약정 자체는 무효가 되게 된다. 혹시 지급을 했다면 다 토해내라고 할 수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법률에 따라서 그 외 무등록 중개업자는 걸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우리 시험 문제 맨날 장난치는 것이 바로 중개 의뢰 인도 처벌을 받는 했을 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 의뢰인의 경우 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가 중개업에 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 제가 검토드릴 주제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100%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자, 30회 문제에서는 조금 밋밋하게 구성을 했어요. 밋밋하게.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에 이어서 중개 대상물. 자, 우리 중개 대상물은 이 민법 얘기가 또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 우리가 부동산의 정의라는 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토지하고요, 건물 또는 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자꾸 헷갈리고 짜증나는 게 그 밖에 정착물, 이거 어디까지 부동산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논리체계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 각각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외부의 그 물권 등이 외부에 공시하는 것이 등기라는 것이 기본이 될 텐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부터 가야 되는구나. 지금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 때 차이 실기 뭐냐면 만약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가 이루어지면 이건 중개사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한편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전제가 되면 이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떡볶이 중개를 한다. 떡볶이 중개를 할 수도 있거든. 떡볶이 만드는 가게하고 굳이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하고
묻지도 않는데 떡볶이 안 드실래요? 라고 자 중개 거래를 알선하는 거,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알선하는데 떡볶이가 12,000원이라고 했을 때 중개 수수료로 1,000원을 받았다 했죠.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고, 소위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도 제 멋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겸업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논의하겠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은 중개보수로 얼마를 받든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겠고, 하여튼 먼저 토지라고 하는 거, 토지에 관한 권리, 이게 바로 중개 대상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면 항상 소유권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본 것처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도 다 중개 행위의 한 종류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 저당권의 이전을 알선하는 행위, 이런 것도 다 뭐가 된다? 중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건축물 또는 건물,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과목에서는 대부분이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자, 다만 등기법 이런 것들은 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법에서 그냥 대충 쓰고 있어요. 건축물, 건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세 번째,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해서 자, 수목과 농작물 이런 것들이 주로 항상 이슈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 이 얘기 따로 이제 좀 설명드리게요. 그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위 이제 중개 대상물의 범주. 다시 정리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개 대상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그 밖에 정착물, 준부동산 등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의 정의에 속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쟁점으로서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자, 거래할 수 없는 것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주의시. 요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거 나와 있죠. 자, 법정 중개 대상물 중 특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적 거래가 가능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의 중개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토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 이런 것들 당연히 지상권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상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따로 이 저당권 이런 것들 당연히 어떻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소유권만 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사고 파는 것도 알선할 수 있고요. 지상권을 사고 파는 것도 알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 자, 30회 때 문제가 좀 독특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대토권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토권이라고 하는 거 토지에 관한 권리라서 얼핏 보면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로 해석이 될 수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대토권은 그런 식입니다. 어떤 지역이 신도시 개발 등을 하게 됩니다. 소위 원주민이라 부르죠. 거기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자,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자, 강제로 보상금 얼마를 주고 땅을 뺏는 건 별개의 문제로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토권이라 부르고 시험 용어로 구성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택지개발지구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 이걸 우리가 대토권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토권은요, 소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자, 이 택지개발 사업하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A라는 토지를 수용을 하면서 대토권이라는 것을 자, 수용 보상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대토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몇 번째인지 특정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0평짜리 토지, 농지, 용도지역은 뭐로 하고 등등등을 주기로 한다라고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A라는 토지를 수용당한 대신에 3,000평짜리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토권을 사고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된 임목 중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토권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29회 때 나와서 어려웠어요. 행정재산인 토지. 사실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버리고 가야 되는데 행정재산인 토지. 원래 토지는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자, 행정재산 얘기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국공유지에 관한 개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공유지. 이 국공유지는요, 듣고 버리시는 거야. 시험에 이거 몰라도 답 고를 때 지장이 없었고요. 한 번, 15년 동안 한 번 나왔었고, 다시는 안 나올 질문. 행정재자,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전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듣고 버릴 거예요. 먼저 보전재산은 남대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문화재 같은 것들 사적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사고 파는 걸 중개를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논의하는 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청 청사, 서울시청 청사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안양시청 청사를 사고 판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는 안양시청 청사 부지를 사고 판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재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안양시청 청사로 쓰고 있었던 서울시청 청사로 쓰고 있던 그 부지 건물을 더 이상 청사로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요걸 용도 폐지라고 해서 자 관련 법에 따라서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일반 재산으로 용자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다? 사적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를 불화받는다, 국유지를 불화받는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일반 재산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유재산법 내용을 다 소화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어찌됐든 간에 행정재산인 토지는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중개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묘기지권, 이거 중개사법 제일 뒤에 공부하게 될 테고, 또 민법에서 지상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분묘의 소공사를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특히 시효 취득을 주로 우리 공부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그 산소를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분묘기지권은요 있는 그대로 그 산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 분묘기지권은 사고 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물론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대토권이라고 해서 대토권이라는 표현이 너무 쉬우니까 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집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삼게 될 것이 건축물에 관련해서 자 이미 지어진 건축물 당연히 중개대상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장차 건축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양권을 달리 시험 문제에서 설명할 때는 특정 동호수의 피분양자로서의 지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데요. 분양권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면 이미 그것은 뭐라고요? 몇 동 몇 호라고 하는 것까지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아파트가 지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는데 동이나 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대신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양도 등이 금지된 거, 요건 이제 제외 대상이 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자,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 나중에 입주권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관한 권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도 당연히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다. 자, 바로 비교할게 입주권이라는 개념, 요건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정의가 분양 신청이 있으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분양권하고 입주권 두 개가 헷갈리게 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정비법이란 법을 공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개념과 설명드려요. 한번 듣고 버리겠습니다. 우리 정비법에 가서 보면은, 자, 건설계획 300세대 아파트를 짓자라고 하는 거, 확정짓는 것을 사업 시행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자, 갑한테 33평짜리 아파트를 주기로 하자, 을한테 42평짜리 아파트를 주기로 하자. 이렇게 공급계획을 가리켜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관리처분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완성되면 이전의 고시,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이런 흐름에 따라 가는데,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조합원은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다, 2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다, 평수까지만 특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요. 이때 이주가 이루어지고 추첨을 하게 됩니다. 동호수 추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인가 떨어지고 지금 추첨하기 전까지의 지위를 뭐라고 한다? 입주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첨을 했을 때 동호수가 이제 특정이 되잖아요. 30평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106동 204호 이렇게 특정이 됐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꼭 분양권이라는 단어 여기서만 쓰이는 것은 아닌데, 분양권의 공통적인 요소는 동호수가 특정이 돼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고 분양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주권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 이렇게 시험 지문에 보통 구성을 해요. 해서 요건 아직 동호수 특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아까 대토권이 그러하듯이 입주권이라는 것도 아직은 물건 자체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양권처럼 현재 건물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지어 올라갈 게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 분양권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럼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비교를 하게 되면 포함된다.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을 법정 중개 보수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개념이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법정 중개 보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게 뭐가 된다?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동호수 추첨하기 전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업할 때 중개업자가 법정 중개보수랑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책정을 하더라도 이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분양권 중개를 함에 있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보수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보겠지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돈 마음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누가 뭐 그렇게 크게 물건이 뭐 수백 개 쌓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보수를 받겠죠. 법정 중개 보수를.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초과 수술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입주권.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법정 중개 보수 초과 수수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그 밖에 정착물로서, 자, 우리가 토지의 부합이라는 개념을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 움직이지 않는 동산,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자, 독립된 것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분리가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은 의미상 뭐라고요?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즉 부합되지 않는 것, 토지 소유권이 달라붙어 있어도
토지에 달라붙어 있어도 토지 소유권에 귀속되지 않는 거. 간단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미불리의 과실. 뭐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농작물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야? 명인 방법.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예요. 플랜카드. 자, 여기에 있는 수박은 아무개 겁니다라고 외부에 공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수박의 소유권은 그 공시된 그 사람이 어떻다? 권리를 가지게 된다. 수목도 마찬가지지. 여기에 있는 나무는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아무개 겁니다. 건드리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중개업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무슨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하는 공인중개사가 설마 수박 밭대기 중개하겠어? 아니, 할 수가 있다고. 법상 토지의 정착물의 한 범주니까. 이게 이제 개념상 좀 어려워. 이게 토지의 정착물도 뭐가 된다? 일단 부동산의 일종이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혹은 농작물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된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란 얘기는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지멋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나 농작물, 이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중개를 하고 법정 중개 보수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 중에서 포인트 수확기 이런 것은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경작자 소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토지의 부합물 달라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요것도 나중에 그래. 민법 할 때 다시 한번 계속 같은 얘기를 할 거야. 이 보다 보면 계속 연계가 돼요. 자, 학개론 파트에 가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얘기할 때 이 수목과 농작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민법 파트에 가면 부합이라는 개념, 토지에 아예 모든 권리가 달라붙게 되는 것을 부합이라 부르고,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할 때 이런 설명 드리고,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 할 때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출제 이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겠고,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세차장 구조물이라는 것은 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세차장 부지로 둔 상태입니다. 세차장 부지로 임대차 등을 한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세차장 위에서 일정한 천막 등을 설치를 해놨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독자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 중개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민법 할 때, 저당권 할 때 주로 예를 들은 게 이런 식이죠. 주유소 부지에다가 그 밑에 기름 탱크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부합물의 전형이 되게 된다. 금액이 어느 게 더 비싸고 땅값보다 예를 들어서 기름 탱크가 더 비싸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이 부합물 기름 탱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챕터에서는 겁나 긴데 끄트머리에 뭐라고요? 세차장 구조물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부동산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연 이슈, 대토권하고요, 입주권이라는 것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는 분양권이라는 개념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농작물,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도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이나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 이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정착한 농작물 중에서 수확계 이런 거 어떻다?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러나 앞에 본 것처럼 세차장 구조물, 나중에 문제 보시면 되게 반가워. 왜? 세차장 구조물 겁나 길게 깔아주는데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케이스로 예시를 합니다. 그 외 쟁점으로서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준부동산 중에서 중개 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되는 거 법에서 세 가지밖에 예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기는 인목하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간단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죠.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사실은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부동산 감정평가론에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것 또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수익환원법 할 때 주대상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개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는 거 보통 토지나 건물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공장 안에는 아주 비싼 기계, 설비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부지하고 건물하고요. 각종 설비를 다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공장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을 캘 수 있는 광업권이라든가 광물 채굴 설비라든가 이런저런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광업재단이라 부릅니다. 이건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돼요. 근데 하여튼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가야 되고요. 등기된 인목. 이게 아까 우리 명인방불 같은 수목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되는데 거기다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이 나무는 아무개 거다라고 공시가 되면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독자적인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때는 소유권,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될 텐데 등기된 인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 건물 외에 모두 나무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외부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된 인목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즉 사고 팔 수가 있고요. 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걸 담보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인목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선박이요. 선박 아닌 것의 전형입니다.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은 모두 중개 대상물의 범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과거에 좀 심하게 생각했던 게 20톤 미만의 선박, 20톤 이상의 선박, 빨간 선박, 파란 선박이 흔들어준단 말이에요. 전혀 효력되면 안 됩니다. 그냥 외워서 개입하셔야 돼요. 선박이라고 하는 거, 항공기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혹시 기업공인중개사가 부업으로 겸업으로 선박 중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요? 법정 중개보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의미. 그래서 지금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를 따져 물을 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결국은 법정 중개보수 조항을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됐을 때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일정한 범주 내에서만 겸업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개인인 기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가 지금 부동산에 관련해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을 보셨고요. 살 붙여서 동산이라든가 무형의 재산권 등은 기본적으로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중개 대상물은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한정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의 정의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외에 준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동산은요 무조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산에 뭐가 있어요? 영업용 건물에 영업시설, 비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뭐가 된다? 동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에 관한 권리인 동산질권이라는 것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동산질권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개념을 또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당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이 채무자, 을이 저당권자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 얘기는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 그리고 갑이 그 채무의 담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돈 안 갚으면 이 X 부동산 경매에 붙여서 너가 팔아서 채권 회수해라 라고
부여하는 권리를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그 담보 목적물, 저당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저당권은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고요. 이에 대해서 동산이라든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질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요. 부동산에 대응해서 저당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했을 때는 뭐가 된다? 질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동산 질권은 별거 아니고 전당포에 시계 맡긴 케이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계 하나 맡기면서 한 50만 원짜리 시계를 맡기면서 10만 원을 빌렸다고요.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고는 네가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채권 회수에 써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름하여 뭐라고요? 전당포 케이스고,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동산질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외에 권리질권이라고 해서 등기법 학개론할 때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요. 자, 지금 요 학개론할 때 기억 나중에 이제 금융론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그 저당권을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저당권의 일부를 파는 방식, 요걸 이름하여 저당의 유동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용금 채권, 이 채권에다가 이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여기다 뭘 설정한다고요? 이걸 설정하는 것을 권리, 질권, 저당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한다 해서 권리, 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주로 등기법 할 때 논의하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자,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채권 회수에 의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저당권. 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케이스,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케이스, 이걸 동산질권이라 부르고, 자, 주식 재벌 회사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주식 5조 담보로 3천억 빌린다. 그런 걸 뭐라 한다? 이름하여 권리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산질권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이 동산질권은 동산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럼 무형의 재산권 다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죠. 중개대상물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이라고 기억 끊고 갔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영업성의 노하우, 요것을 돈 주고받고 서로 양도할 수 있거든요. 영업성 노하우. 그걸 중개했다라고 해서, 자,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할 것.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이걸 세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권리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권리금 주고받는 거, 요거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리금에 관한 부분은 뭐라고요? 법정 중개보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뭐야?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일단 무형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아까 법정 중개 대상물 가운데서 특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가능한 것에 한해서 중개 대상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하고 똑같은 말은 뭐라고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 소위 무채재산권, 형태가 보이지 않는 재산권을 가리켜서 무채재산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것도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거의 100% 1년에 한 문제씩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좀 어렵게 나왔던 그런 쟁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도까지 중개 대상물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